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투표 어제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어제 7시에 음, 투표를 하고 왔더니 네. 1% 안에 제가 포함이 되었더군요. 아,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세요. 제 아는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 다 했어요. 네, 사실 제가 사전투표를 그동안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좀 전근대적인 상상이지만 아, 또 이거 어디서 또 표 털리는 거 아닐까. 어. 신성한 내 의견이 이 어떤 조작자에 의해서 왜곡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서 예. 사전투표를 많이 기피를 해왔습니다만 아, 이번에는 예. 우리 동료 신비님이 음. 같이 참여하고 계신 시민의 날개에서 음. 모든 그 투표구에 있는 투표함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신뢰를 갖고 기분 좋게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니, 표를 지킬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네, 이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인데 사실 그동안 그런 부분 안에서 의심이라든지 의혹을 계속 사왔던 게 지금 현관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공명선거 체제가 자리 잡힐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으면 싶고요. 이런 걸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시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세상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라면은 못 믿겠죠? 그냥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믿었을 것 같고요. 음모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에 대한 신뢰를 주질 않아요. 이자들이. 네네. 예. 이런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우리는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시민의 감시 운동 이를 통해서도 승화가 되고요. SNS에서 뜨거운 정권 비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언로 차단했지 또 이런 뭐 단순한 어떤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또 인터넷 감시하지 이런 정부 사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촛불 이전에 다음 대통령 선거의 선거 사무를 박근혜가 보게 되는데 잘 될까? 사실은 역대 그 대선을 보더라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선을 보더라도 그때 국가 사무를 본 사람이 선거 민주주의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때만 이게 정권 교체가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가 순순히 정권을 내줄까? 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혼군, 사악하면서 혼군인 경우는 참 흔치 않은데 이런 박근혜의 선거 사무를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늘이 도우셔서 이렇게 박근혜를 치우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시민의 날개라는 조직이 총선에서 두 번째 태동을 하면서 과연 이제 촛불 국면도 끝난 상황에서 얼마나 열이 있는 참여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뭐 기존에는 민주당도 해내지 못한 전국의 투표지소에 다 각자 투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자발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게 시민의 참여가 그리고 촛불혁명이 이번 선거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장이었습니다. 예. 황교안이가 저기 새 가슴이라서 부정한 투표 관리, 선거 관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말이죠. 이거는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 특히 검찰 국정원에서 또아리를 틀었던 이런 나쁜 세력들로서는 절체절명의 그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게 이제 투표 조작 같은 경우에도요. 오차 범위가 넘어서는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지율이 6% 이상 벌어지거나 10% 이상 드러나게 되면요. 어떠한 조작도 통하지 않는 그 투표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가 또 이런 국민의 지지율이 부정투표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이승훈 SBS 라디오 PD가 올린 글이 있는데 역으로 이자들이 이번 선거가 부정한 선거였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당선시키게 해놓고 이 선거 사무를 엉망으로 봐서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림수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설까지 소개를 해서 하하 정말 참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 개표기 조작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1.5의 비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역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죄를 죄로 덮어보자라는 방식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 예. 뭐 어떤 것을 시도한다고 하든지 그 시도로 인해서 본인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내가 지금 목숨 걸릴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디 감히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또 이번 선거를 임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도 어느 정도 대세가 결정 지어져 버린 예. 국민의 의견들이 고루 다 국민들 모두에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투표이기 때문에 예.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부정을 획책하는 이 개나리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건 아무래도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사전 투표율 안에서 보여주는 지지도가 먼저 이제 선거 초반에 판세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처음에 기세 싸움을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 투표층이 투표에 그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어떤 후보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동적인 표들이 아닌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찍기 위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의 차이를 벌리는 데 있어서도 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또 가능할 테고요. 네, 뭐 25%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만일 그런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70%를 거뜬히 넘겨서 거의 80%에 준하는 투표율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돌발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씨 심리는 뭔가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통 민주, 그러니까 호남을 지역주의 중심으로 한 부민주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집권당의 2인자로서 가지는 민주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뭐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또는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개혁 방향을 통해서 한번 좌절이 됐었고, 예. 그 이후로 야권에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서 배우 역할에 그동안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중에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야말로 상황의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예. 이분이 생각하지 못한 게 국민들의 자각 그리고 변화였던 것이죠. 네, 이미 국민들은 민주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사 밑에서도 좀 더 국민을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적인 민주 세력의 등장을 원했던 것이고, 그동안 그 현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의 목마름이 현재 문재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신드롬처럼 일어났던 거고요. 예. 사실 뭐 문재인 후보를 패권주의다 또는 뭐 친노 세력의 적폐인 것처럼 싸잡아서 몰고 갔던 민주당 안에서의 내분 사태의 주역은 사실 구민주권에 있었던 오래된 기득권층, 즉 민주 내부에 있었던 기득권층의 일종의 몸살림이었다라는 결과만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예. 그 결과가 지금 국민의당의 몰락 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락에서 보듯이 국민들한테,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지지율을 잃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살아야겠다. 내 지역이라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사실상 전략 지역이 될 수 없는 호남 지역에 안철수 후보를 다시 끌어내려서 유세를 하고 있고, 안철수가 아닌 민주당 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지지 세력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 보수 여권이나 그동안 저쪽 적대진에서 쓸 수 있던 용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자신의 자구적인 노력이 사실 그 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의 참패를 통해서 당 내부적으로도 또는 지역 민심에게도 책임론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계 은퇴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눈에 불 보듯이 뻔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우리 박지원 대표는 은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당직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접고 거의 은둔 내지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게 유일하게 남은 길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선거가 수도권에서 또 호남에서 패한다면은 박지원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자신이 호남의 맹주를 자임했었고, 또 이런저런 또 야권의 승기를 주도해온 그런 인물이라고 자처를 해왔는데, 만약에 형편없이 진다면, 특히 홍준표한테 진다면, 더 나아가서 15% 밑으로 득표한다면, 이쯤에서 이제 금귀원래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금요일에 목포로 귀환하고 월요일에 다시 서울로 온다 해서 금귀원래. 그냥 금귀하시고 마셔야 할 것 같네. 원래 할 거 없이. 금귀하셔서 토굴 장착에 대한 노하우를 선 학교 상인 고민과 함께 신중하게 같이 의견 교환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목포 옆에 강진이 있거든요. 만덕산에 굴 하나 더 생기나요, 그럼? 아니, 지금 나왔으니까 한 명이 거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 재활용? 예. 네네. 예, 재활용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황영철 의원에 이어서 정운천 의원도 잔류를 택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갔는데 받아줄 때서 안 돼, 오지 마. 내지는 선물 갖고 오기 전엔 안 돼. 라든지 니네들 중에 몇 명은 절대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퇴짜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들어갈 자리를 뚫어놓고 이런 탈땡이 감행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 마치 문을 열고 기다리는 홍준표 대표의 기다림과는 반대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동안의 친박 세력의 저항이 의외로 강건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 덕분에 배신자 중에 또 배신자로 낙인 찍힌 지금의 10여 명 의원들은 이제 정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자고 우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입당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보류 당한 거죠. 사실은 본인들이 했다고 자주적인 보류를 한 것처럼 얘기할 입장이 아닌 거죠. 장제원 의원도 지금 갈팡질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 어떤 과도기라고도 봐요. 황영철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정치공학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 이 청문회 때 지지를 처음 받은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 말고 국회의원인데 그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거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스타가 됐을 당시에는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 국민을 등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금 황영철 의원이 국민만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행을 포기했고 지금 장제원 의원도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국민의 뜻을 믿고 대의를 따르면서 가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은 진짜 보수 혁신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이번에 이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건 유승민 후보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의 유승민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론 안에 갇혀서 TK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른정당 내부의 입당자들이 탈당 이후보다 더 많은 숫자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을 비롯한 전체적인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확인 안 되는 하지만 충분히 공감의 소지가 있는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홍준표와 유승민 또는 안철수를 포함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보수 세들에게 누가 더 선명한 보수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보수인가를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구의 민심 또는 대구를 비롯한 TK의 그 정치적 정서는요. 그동안 늘 집권당 후보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가 그러니까 나의 표로 인해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대의를 위해서 찍을 수 있다. 나는 1번을 찍을 수 있다라는 그게 통했었지만 예. 지금은 둘 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3, 4, 6권 후보를 놓고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선명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될 것인데 최소 TK에서 그 사람은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다라는 게 어떤 지역 주민의 대세로 이제 슬슬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유승민 후보가 전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를 역전하는 일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최소한 TK에서만큼이라도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비슷한 또는 유승민 후보가 좀 더 앞서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됐고요. 예. 만약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TK를 중심으로 한, 즉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 이후에 건전보수당의 어떤 태동 또는 중심이 유승민과 TK 지역정당 시대 내지는 새로운 보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단초를 여기서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최선을 다해 주셔야 비정규직인 제 인건비가 따따블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따따블 3배. 네. 알겠습니다. 4배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 그렇죠. 4배. 알겠습니다. 네. 4배로 모시겠습니다. 자, 다시 네. 한번 공약을 이게 마치면은 따따블이 되는 찌라시님의 그런 예견. 지금 보수층, 정통 보수층, 그러니까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를 합쳐서 30%를 못 넘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를 위시로 한 반 박근혜, 반 보수 세력의 표들이 70%를 넘어간다라는 쪽에 제 모든 인건비를 과감하게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70%를 넘는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네. 그래요. 아니 그 저기까지 나중에 슬쩍 말을 바꿔가지고 바른정당도 포함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15% 고지를 놓고 치열하게 지금보다도 더 격렬하게 남은 일기간 동안 선거 전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 그래봐야 합쳐서 30% 절대 넘지 못한다라는 예언에 좀 더 힘을 실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따따따 불로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득표율 정확하게 55.5% 봅니다. 55.5%. 아, 네. 만약에 안 되면은 뭐 그냥 따따블만. 공사노차 3%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구간을 52%부터 58%까지 하겠습니다. 52에서 58%. 아니 이게 오자 구도에서 박근혜보다도 득표율이 높았다면은 이건 뭐 진짜 혁명에 준하는 그런 득표율이니까 약간 많이 거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찌라시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정권 비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언로 차단했지 또 이런 뭐 단순한 어떤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또 인터넷 감시하지 이런 정부. 사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촛불 이전에 다음 대통령 선거의 선거 사무를 박근혜가 보게 되는데 잘 될까? 사실은 역대 그 대선을 보더라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선을 보더라도 그때 국가 사무를 본 사람이 선거 민주주의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때만 이게 정권 교체가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가 순순히 정권을 내줄까? 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혼군. 사악하면서 혼군인 경우는 참 흔치 않은데 이런 박근혜의 선거 사무를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늘이 도우셔서 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전투표 어제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어제 7시에 투표를 하고 왔더니 네. 1% 안에 제가 포함이 되었더군요. 아,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세요. 제 아는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 다 했어요. 네, 사실 제가 사전투표를 그동안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 좀 전근대적인 상상이지만
또 이거 어디서 또 퍼 털리는 거 아닐까? 어. 신성한 내 의견이 이 어떤 조작자에 의해서 왜곡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서 예. 사전투표를 많이 기피를 해왔습니다만 아, 이번에는 예. 우리 동료 신비님이 음. 같이 참여하고 계신 시민의 날개에서 음. 모든 그 투표구에 있는 투표함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신뢰를 갖고 기분 좋게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니 절체절명의 그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게 이제 투표 조작 같은 경우에도요. 음. 뭐 오차 범위가 넘어서는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지지율이 6% 이상 벌어지거나 10% 이상 드러나게 되면요. 어떠한 조작도 통하지 않는 그 투표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가 또 이런 그 국민의 지지율이 부정투표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이승훈 SBS 라디오 PD가 올린 글이 있는데 역으로 이자들이 이번 선거가 부정한 선거였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당선시키게 해놓고 이 선거 사무를 엉망으로 봐서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구도를 만들 이렇게 박근혜를 치우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시민의 날개라는 조직이 이 총선회에서 두 번째 태동을 하면서 과연 이제 촛불 국면도 끝난 상황에서 얼마나 열의 있는 참여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뭐 기존에는 민주당도 해내지 못한 전국의 투표지소에 다 각자 투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자발적으로 확보를 하고 예.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게 시민의 참여가 그리고 촛불혁명이 이번 선거까지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장이었습니다. 예. 황교안이가 저기 새 가슴이라서 부정한 투표 관리, 선거 관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말이죠. 이거는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 특히 검찰 국정원에서 또아리를 틀었던 이런 나쁜 세력들로서는 표를 지킬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네, 이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인데 사실 그동안 그런 부분 안에서 의심이라든지 의혹을 계속 사왔던 게 지금 선관위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공명선거 체제가 자리 잡힐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으면 싶고요. 이런 걸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시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세상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라면은 못 믿겠죠? 그냥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믿었을 것 같고요. 음모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에 대한 신뢰를 주질 않아요. 이자들이. 네네. 예. 이런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우리는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시민의 감시 운동 이를 통해서도 승화가 되고요. SNS에서